골 때려요. 벗어요. 사건 수임한 후 의뢰인과 연락 두절된도 일체 사건 수임 안 했죠. 그러니까 수임해서 계약서 쓰고 착수금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잠수 탄 거야. 청구직 5개월. 와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려. 네 여러분 오늘은 법도깨비 26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 누구를 어떻게 선임할까? 일단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면은 뭔가 법적 분쟁이 휘말리거나 휘말릴 예정인 상황입니다. 별로 좋은 상황 아니죠? 이게 법률 분쟁이란 게 말이죠. 진짜 피말립니다. 피말리고 저같이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가 밥을 벌어먹고 살려면은 법률 분쟁이 있어야지 거기서부터 제가 법률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참 변호사인 저도 법률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심지어 제가 피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법률 분쟁 안 하고 그냥 피해를 안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냥 고소장 쓰기도 힘든데 이게 뭐 소송까지 가서 몇 년 질질 끌고 뭐 본소, 반소 넘어가는 순간 인생이 그 시간 동안 내가 좀 어떻게 보면 주식에 물린 것보다 더 심한 그 내재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나 할까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저는 법률 분쟁이 싫은데 여러분들 이런 법률 분쟁 휘말렸으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변호사를 선임할까 말까부터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을 한 다음부터 내가 고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할지 말지 여부가 여러분들의 고민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변호사기 때문에 변호사를 웬만한 법률 분쟁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더 강화된다면은 전 좋죠. 파이가 늘어나고 밥벌이가 커지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가급적이면 변호사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복잡하고 정말 소송까지 가야 될 본질적인 분쟁에서는 써야죠. 능력 있고 또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변호사를 쓰는 게 맞는데 적어도 생활법에서 다루는 거의 99.9%의 영역들은 변호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요새는 제 유튜브 영상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SNS 미디어에서 하도 변호사님들께서 좋은 양질의 영상들이나 포스팅을 제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읽어도 사실은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영역이 그런 것 같아요. 의료 영역도 그런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어쨌든 여러분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누구를 어떻게 선임해야 될지부터 함께 고민을 해볼게요. 이 포스터는 제가 좋아하는 법률 드라마 슈츠의 두 주인공들의 간지나는 수트핏을 딱 나오는 영상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그 옆에 뭐야 이게 발로 그렸어요 진짜. 저는 손으로 그렸지만은 이게 제가 펜이 없이 마우스로 그리다 보니까 거의 이게 법도깨비인데 나도 저렇게 돼야지라고 열심히 가방 들고 다니면서 법원도 가고 경찰서도 가고 검찰청도 가고 의뢰인한테도 가고 열심히 이 한 발은 달아서 없어졌어. 얼마나 열심히 다녔으면 이래. 변호사가 참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근데 오히려 좋은 거죠. 변호사가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은 웬만한 변호사가 필요 없는 것들은 점점 국민들이 똑똑해져가지고 그런 사소한 문제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시거나 인터넷에서 좀 정보를 찾아가지고 비용을 많이 안 쓰고 좀 해결하는 그런 스마트함이 늘어났다. 그런 점에서는 사회 전반적으로는 좋은 현상이겠죠. 나도 저렇게 돼야겠습니다. 일단 변호사를 선임을 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뭘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면 인터넷 검색부터 하거나 아니면 아는 변호사가 있으면 그 변호사한테 가는 게 맞겠죠? 아닙니다. 아는 변호사한테 간다는 건 마치 내가 배가 아픈데 뭐 피부과 의사한테 아는 의사가 피부과 의사면 그 사람한테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치통이 있는데 내가 마치 우리 나 주변에 친한 뭐 친척 중에 심장내과 전문의가 있어요. 그분한테 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왜? 의사 선생님들도 뭐 치대 의대 구분 제외하고는 뭐 웬만해서는 이제 전공 정해서 가시고 웬만해서는 서로의 그 전문적인 지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그런 의료 지식들은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변호사도 마찬가지. 변호사도 다 전문적인 영역들이 있고 이게 의료계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법 쪽에도 자기 자신의 전문 분야 아니면 잘 모릅니다, 여러분. 민사, 형사도 두 개를 다 같이 하는 것보다는 주로 하나를 전담으로 저 같은 이제 형사를 전담을 하고 있고요. 하나를 전담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민사와 형사가 법리가 많이 달라요. 이게
다 민법, 형법 뭐 기본적인 양대 법령이니까 변호사도 웬만하면 민법, 형법 다 민사형사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물론 경우도 대부분인데 여러분들 조금 더 복잡 다단한 분쟁에 휘말렸다면은 민사 전문,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런 변호사를 어떻게 아냐라고 하면 이제부터 변호사를 누구로 해야 될지 쇼핑을 해야겠죠. 변호사 쇼핑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제가 변호사라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볼게요. 변호사. 되게 많이 나오죠? 이렇게 딱 광고 파워링크 네이버 광고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막 다양해요. 다양하고 뭐 하여튼 뭐 포스팅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죠. 변호사를 이렇게 선임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호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구가 돼.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폭행상해죄에 휘말렸어. 그러면은 형사 전문 변호사라고 치는 거예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이제 검색을 보여줍니다. 쭉쭉 가죠. 근데 보면은 이게 보면 이제 법무법인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법인이라는 얘기는 없고 이제 변호사님 성함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얘도 보시면은 안팎 전문 형사 사건팀 이거는 뭐 법인인지 뭔지 법무법인이에요. 법인이고 ON 법률 이거는 법인일까 아닐까 이게 여러분 법무법인 뭐 법무법인이란 말 그대로 법인 형태로 된 이제 변호사들의 집단을 말하는 거고 법률사무소는 법인의 형태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여러 명의 2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 법률사무소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단독으로도 법률사무소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김앤장 아시죠? 김앤장이 의외로 로펌이 아닙니다. 정확히 하면 여기는 이제 법률사무소 형태로 되어 있고 법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김앤장의 법무법인 김앤장을 생각할 것 같지만은 김앤장은 법무법인이 아니라 김장 법률사무소입니다. 김장은 이제 아마 창업자나 설립자의 각 성을 따서 만든 거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큰 게 어디예요? 여러분 광장. 이 광장은 자 법무법인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죠? 법인 형태로 되어 있고 이 괄호 열고 이 괄호 닫고는 이제 뭐 유한 법무법인 이런 거까지 알 필요가 없고 여기는 법인 형태로 되어 있어. 그러면 뭐 그래서 변호사 뭐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있고 개인적인 변호사가 있고 이제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분이 계실 텐데 이게 뭐 아까 큰 로펌에 있으면은 뭐 더 실력이 뛰어나건 혼자 하시는 분이 약간 실력이 그렇게 생각을 할 여지도 있긴 하겠지만 물론 뭐 대형 로펌에 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선망의 대상이고 변호사들도 다 가고 싶어 하니까 근데 그 이유 그 말이 바로 모든 사건에 있어서 개인 변호사나 이제 일반적인 조금 중소형 규모의 법인이라든지 법률 사무소에 계시는 분들 실력이 결코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료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상급 종합병원, 대형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좀 연구도 많이 하시고 다 이제 대학 의료대 의과대학에서 교수도 하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뛰어나시겠지만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여러분 동네에 있는 무슨 뭐 홍길동 정형외과 의원에 계시는 홍길동 의사 선생님의 실력이 그분보다 못하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뭐 당연한 얘기죠. 규모가 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솔직히 말씀만 드리면은 상해 폭행 사건이 이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사건인가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해서 뭐 형사 전문 적어도 이 정도는 검색을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겠죠. 형사 전문반을 검색을 하고 민사 전문 변호사. 근데 민사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임대차 분쟁에 휘말렸으면 임대차 분쟁이라고 적어도 검색어를 하나 더 입력을 해 주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법무법인 대준이라는 것도 임대차 계약 분쟁 도움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임대차 분쟁 업무를 전문을 다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이제 뭐 개인 변호 이면호 변호사님이 개인 변호사님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차 분쟁을 본인이 재소장 화해 조사를 받아내서 해결했던 이제 본인의 사례들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단순한 포털 사이트 검색에서 이 변호사님 아까 우리 이면호 변호사님이 하신 거 볼까요? 이 변호사님이 본인이 직접 수행했던 사건 내용을 한번 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는 상황. 이분 같은 경우에 뭐 주요 수행 실적이 딱 있고 쭉쭉 보시면은 봅시다. 여러 가지 본인들의 수행 여기 보면 부동산 인도 소송 이게 아마 그것 겁니다. 이제 임대차 계약은 끝났는데 임차인이 안 나가니까 야 너 집 내놔 너 비밀번호 그 풀고 나가
이 인도 소송을 본인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됐고요. 본인들이 이렇게 광고해 놓을 정도 되면은 본인이 경험이 있다는 거고, 이런 경험이 없는 분에 비해서는 이분이 이런 사건에 조금 더 적합한 변호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 광고하는 거 보면 이게 광고가 그냥 뭐 스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들을 잘 찾아보세요. 보면은 이제 수사반장 서아 변호사,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반장이라면 그냥 형사 전문 변호사인 것 같은데, 왜냐면 인천에 계시고 여기는 이제 이분은 민사 전문도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쭉쭉 보면은 본인이 이런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두셨고요. 판례도 이렇게 갖다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포스팅 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는 분들이라면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이런 사건을 직접 했었다. 내가 이런 사건의 경력이 있으니까 이런 사건 수임해 주시면은 다른 변호사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하는 거니까 한번 믿어볼 만 하겠죠. 물론 이런 광고가 허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변호사님은 대부분이 허위로 광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있어요. 상가 건물 분쟁 민사 전문 변호사를 써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법무부 법인이고 여러 명 변호사님이 한 100명 정도 계시는 것 같고요. 전담팀이 있다. 전담팀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내가 임대인인데 퇴거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임차인인데 임대인 나가래. 이런 경우들이 내 경우가 맞으면은 한 번쯤은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찾으면 돼요. 막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다못해 뭐 만 원짜리 뭐 인턴 쇼핑을 하는데 뭐 A라는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만 원에 팔고 B라는 곳에서는 8천 원에 팔면은 근데 A는 배송비가 무료고 B는 배송비가 3천 원이야. 그럼 어디 가겠어요? A를 가겠죠.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금 여기에는 본인들이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보통 수임료를 써놓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게 돈 부분은 민감하고 이게 약간은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 박리담회로 덤핑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사건들 막 민사 퇴거 소송 같은 거 100만 원 해주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본인이 경쟁력을 갖고 싶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도 100만 원에 할 수 있다고 하면은요 뭐 상관없겠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을 한번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기본 변호사 선임료가 500 전후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500 주고 하라고 하면은 저는 뭐 죄송한 말씀은 저는 안 합니다. 간단한 폭행 상해 사건도. 제가 벌써 10년 차의 경력이 됐고 대형 로펌 경력도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 500만 원이라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제 시간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상해 폭행 사건을 제가 500만 원 받아서 그럼 나는 원래 나 1000만 원 받는 변호사인데 500만 원 받았으니까 나는 2분의 1 노력만 드려야지. 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까 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2분의 1의 노력만 들여도 승소를 받아낼 수 있으면은 그런 분들은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겠죠. 하지만 저는 솔직히 그럴 자신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여러분들 상해폭행 사건이 뭐 종합적인 민사, 형사, 행정, 뭐 국제법률을 모두 종합해서 제공해야 될 만큼 전문적이고 어려운 영역이 아니지만서도 이게 잘 보면은 이게 명백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뭐 CCTV 영상이 없거나 막 진술 탄핵해야 되고 뭐 증인 신청해야 되고 디지털 증거, 전자정보 증거 등을 날려야 되고 굉장히 파다 보면은 됐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해주시는 말씀보다 훨씬 더 사건이 복잡하다는 경우가 많고 우리 마찬가지 우리 그냥 단순히 나 배 아파서 그냥 뭐 소화제나 뭐 살 수 있어요. 배 아파서 그냥 병원에 간단하게 그냥 뭐 검사하러 왔는데 갑자기 뭐 조형이 있다고 하면은 뭐 상급병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잘 검색을 해보시고 어, 가급적이면 좀 여러 군데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을 받아보서 딱 상담 받아오면 느낌이 와요. 그래서 내 정도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주는 경우도 있고 사무장님이 상담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누가 상담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실 수임료도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700에서 800, 700에서 1000 사이에 부르는데 누가 300에 해주겠다고 하면 일단은 그분은 좀 의심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뭐 그런 것들 우리가 병원에 가도 이 병원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쉽게 알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은 크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은 좀 몇 개 꿀팁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뭐 인터넷 검색만 알려주면 제 영상 왜 찍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변호사협회라고 있어요. 대한변호사협회가 뭐 의사도 마찬가지지만은 대부분의 전문직들은 협회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이게 단순히 뭐 이익단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한변호사협회 그래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우수한 변호사가 누군지 알아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꼭 피해야 될 변호사가 누군지 그것부터 알아봅시다. 가장 봐야 될 건 뭡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안타까운 얘기부터 할게요. 변호사들 중에 징계받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공개됐으니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그 권경애 변호사님이라고 했어요. 이분이 성실 의무 위반으로 정직 1년을 당했어요. 엄청 센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통상 뭐 과태료 이런 거 나오거든요. 아니 공탁 그러면 임의로 사용하고 반환 지체하는 이런 경우도 이제 뭐 1,000만 원 과태료 나오는데 이분은 정직 1년이 나왔어요. 내용을 볼게요. 뉴스 기사 많이 나왔어요. 항소심 기일에 3번 불출석해서 항소가 취하 간주가 돼서 패소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부족해서 뭐 서면을 못 써서 증거를 못 내가지고 그래서 진 게 아니라 법원에 안 간 거야. 골 때리는 거야. 골 때리는 거.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어요. 제가 봤을 때.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1심에서 패소를 했나 봐요. 뭐 어쨌든 항소심을 가면은 항소심에서 3번 불출석을 하면은 항소가 취하 간주가 돼요. 왜냐면 아니 항소장을 제출했으면 나와서 항소 이유를 설명을 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빌어도 모자를 파네. 3번이나 안 나갔어. 3번이나 안 나와가지고 이거 뭐 항소하려는 실익 의사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취하 간주가 돼버린 거예요. 취하서를 낸 것도 아니고 취하 간주가 됐으니까 골 때리는 거야. 그래서 패소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패소가 됐습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요, 진짜? 저도 변호사지만은 뭐 제가 계속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러긴 한데 이거 뭐 기사 나왔으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뭐 이분이 평소에 성품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정직 1년 참 모르겠어요. 다른 밥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정직 1년을 받았다고 하면은 저는 진짜 막 밥벌이가 끊기니까 생계에 곤란을 겪겠죠. 여기 보면은 대한 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자, 내가 일단 이렇게 가볼게요. 피해야 되는 변호사를 찾으려면은 일단은 내가 상담받는 변호사님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을 이거 쳐봐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은 변호사 검색을 통해서 변호사 검색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요새 변호사라고 사기치는 새끼들도 있어. 골 때려야죠. 여기 아까 그분 권경애 변호사님 쳐볼게요. 검색 데이터가 없죠. 왜 없을까? 정직돼서 그래. 정직돼서 이분이 변호사 사법시험도 뭐 붙어가 아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검색 결과 안 나오는 건 뭡니까? 정직당이기 때문에 지금 그 안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등록 취소, 제명, 정립 중인 자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아까 이면호 변호사님 이분 한번 쳐볼게요. 이분은 개인정 모르는데 보면은 이렇게 개업하고 뭐 출생 연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상세보기 보면은 뭐 이제 아직은 이분은 그 사무실 정보가 등록이 안 돼 있는 이분은 등록 취소, 제명, 정직 중이 아닌 개업 중의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일단은 피해야 될 변호사는 아닌 거죠.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까 법무법인 테헤란이라고 봤죠. 테헤란 검색을 해볼게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이제 소재한 법인이고요. 뭐 클릭을 해보면은 뭐 사무실에 전화번호, 팩스 어디였고 보면은 꽤 커요. 이게 뭐 강남에도 있지만은 인천, 대전, 수원, 부산에 이렇게 분사무소가 다 있어요. 그리고 강남에도 오씨 장사 잘 되는 것 같아요. 대치동에 빌딩이 그 사무소가 2개나 있으니까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펌이네. 여러분들 그 규모가 되는 펌은 수임료를 일단 좀 비싸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가지고 비싸게 부르면은 아이고 뭐 나를 좀 만만히 봐서 비싸게 불렀나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펌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분증 진위 확인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골 때리는 게 아까 우리 이면호 변호사님이 검색이 됐는데 누군 콩길동이가 이면호 변호사님을 사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분이 그 변호사 신분증 갖고 다니는데 우리 변호사 신분증이란 게 카드로 이렇게 발급이 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저도 있어요. 이렇게 변호사 신분증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다 앞면만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뒷면을 보면은 자 발급번호란 게 있어요. 발급번호. 이 발급번호를 제시받고 누르면은 이게 진짜 신분증인지 아니면 가짜 신분증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 신분증을 분실하셨는데 누가 신분증을 가져가서 자기 비슷하게 꾸미고 다녀서 사칭하거나 그러려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누군가가 신분증을 이제 위조해서 만들어 버리는 순간에는 이거는 이제 체크가 되는 부분이죠. 이게 은근히 여러분들 변호사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본 것처럼 등록 취소나 정직 제명이 됐을 경우에도 내가 옛날에 사법고시나 변호사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시험을 붙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 여전히 변호사를 행세하고 다니면서 어디 가서 이렇게 변호사의 직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 다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별도의 범죄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변호사랑 법인 검색을 통해서 약간의 견제를 또 알아볼 수 있고 또 좀 피해야 될 사람들 가끔 법무법인들도 이제 징계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징계 정보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법인 징계 정보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법무법인 YK라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굉장히 그 실력 있는 곳이고 변호사님도 많고 분사무소도 많은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로펌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징계 처분 내용이 뭐냐면 퇴직 공직자 명단 제출이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관 판 검사님 그리고 이제 과거 공공기관에서 취직하던 분들 상당수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지방 변호사의 명단 제출을 지연했다. 과태료 500만 원 받았는데 일단 이 내용 보면은 이게 뭐 사실 실력과 직결된 부분은 아니죠. 성실성에는 실력과는 직결된 부분은 아니니까 법무부 YK란 곳은 징계받았으면 나오기 꼭 피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약간 뭐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부분인 건 맞지만 왜냐면 법에서 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내가 여기서 선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적어도 실력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하자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다 비슷하죠. 대류가주, 뭐 LKB 파트너즈, 타이즈, 네로로 하는 그런 큰 로펌들인데 다 이렇게 정관 판검사님들 고용했음에도 명단 제출을 늦게 했어요. 쭉쭉 가서 이런 데는 뭐 광고 책임, 변호사를 표시하지 않고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한 여기는 약간 좀 오버한 내용의 광고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어그로를 끌었다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죠.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제가 법인 운영한 건 아니어도 이제 저는 개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운영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건 개인 징계 정보가 다 열람이 되고 있어요. 열람이 되고 있고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광고 얘기 또 있네. 최대 최고의 용어 사용하여 광고 이런 게 아니 뭐 최대 최고 용어 자기가 이제 최고라고 정말 실력이 최고면은 최고라고 광고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 하지 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변호사 광고, 의료 광고가 굉장히 빡셉니다, 여러분들. 또 뭘까요? 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쓰는 사건의 보수를 분배할 때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 사무장들 그 변호사법 위반해서 그 뽀로커들을 이제 통해서 사건을 수임하거나 그 이익을 뱀보니까 여러분 보통 그 뽀로커 가끔 뽀로커가 있어요. 이게 뭐 어감이 많이 안 좋은데 사실 불법이죠. 네. 그 변호사 소개해준다고 하는 그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게 뭐 내가 친구나 이제 가족 법률 문제를 위해서 변호사 소개해주는 건 문제가 없는데 영업으로서 제3자를 위해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사건을 이렇게 알선해주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변호사법 위반으로서 또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아니, 뭐, 브로커 있으면은 뭐 중개해주고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 아무래도 이제 파이가 이제 중개수수료가 빠져버리는데 이게 그냥 뭐 일반 플랫폼 중개수수료보다 훨씬 비싸요. 왜냐면은 이렇게 브로커들이 저도 이거 뭐 들은 거이긴 하지만은 변호사들 브로커를 통해 사건 수임하면 거의 뭐 반대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사실 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그런 제안을 받았던 적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여기에 한 700만 원 냈는데 그중에 350만 원 브로커가 가져가면은 이 변호사가 나한테 700만 원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까요? 아니죠.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을 했다. 이거는 범죄죠. 이건 범죄인 거고. 와, 골 때려요. 사임계 제출 후 동의 없이 반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사임을 변호사가 중간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사임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사임을 하면은 말 그대로 오늘부터는 더 이상 제 변호사가 아닌 건데 동의 없이 반소 취하서를 제출 골 때려요, 진짜. 와, 뭔가 이거 제가 보기에는 미치지 않고서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소송 취하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 여러분 한번 소송 취하면 다시 소송 제기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99.9%예요. 정말 뭐 나한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 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 소송 취하거나 아까 우리 권 변호사님처럼 어디 갔어? 3번 동안 항소심 기일에 불출석해서 취하 간주되거나 그러니까 취하 간주된 것도 이제 욕먹을 짓인데 상기 제출했는데 동의 없이 반소 취하서 제출한 거는 이거는 진짜 엿먹으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 견책으로 끝났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원래 견책으로 끝난 사유는 아닌데 견책으로 끝났다는 거는 뭔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실명이 다 나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적어도 수임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런 분들은 한번 좀 피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주운전 이런 것들. 여기 보면은 상고장 제출기한 도과시켜 사건 종료된 게 있다. 이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항소장, 상고장, 그러니까 상급심 법원에 이 사건을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나 불복합니다라고 어필을 할 때 기한이 있거든요. 그 기한 도과하는 순간에 이게 정말 1심 판결이 무죄인데 유죄로 판단했거나 유죄인데 무죄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나중에 정말 중요한 증거 발견이 돼도 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재심을 하지 않는 이상 케이스가 끝납니다. 그러면은 상고장 제출에 상고에서 이렇게 뭐 비율이 높진 않겠지만은 원심 파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상고장을 제출을 내가 해봤으면 적어도 판단받을 기회라도 있는 건데 판단받을 기회조차 박탈이 된 거죠. 왜? 아 이거 1월 6일까지 치러야 되는 건데 제가 바빠가지고 1월 제가 좀 휴가 좀 갔다 오느라고 1월 8일에 제출했습니다. 참, 진짜 저는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패소한 적도 많고 의뢰인을 실망시킨 적도 많았는데 저는 맹세코 단 한 번도 성실 의무 위반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이런 기본도 되지 않는 자들과 같은 변호사를 한다는 것도 저는 자존심 상해요. 골 때려요. 봐서요. 사건 수임한 후 의뢰인과 연락 두절 됐는데 일체 사건 수임 안 했죠. 그러니까 수임해서 계약서 쓰고 착수금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잠수 탄 거야. 정직 5개월. 와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려. 이것도 있어요. 얘는 사건 수임을 변론 활동하지 않거나 고소장 접수하지 않았는데 마치 다 고소장 접수했고 사건 잘 되고 있습니다. 거짓말 친 거지. 거짓말 치고 선임료도 반환 안 했어. 얘는 재판 출석 아니 왜 이렇게 재판이 안 나? 이 재판 나가는 게 여러분들 기본입니다. 기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수술 받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안 왔어. 수술 못해. 그러면은 다른 날 찾아봐 수술을 다시 하면 되지만은 이거 기간 더 가버리면 끝나거든요. 골 때려야죠. 보건금 임의로 교부하고 연락 회피하면 보건금 반환하지 않고 허가 없이 물품 반송을 전달했음. 골 때린다. 골 때려. 하여튼 뭐 골 때리는 얘기 그만하고 일단은 나쁜 얘기 그만하고 이렇게 걸러낼 사람 걸러낸다. 그리고 변호사 검색하면 된다. 그럼 이제부터 돈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또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도 한번 경계를 해볼 부분이 있고 너무 조금 요구하는 것도 덤핑이 아닌가라고 경계를 해볼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형사사건 제가 형사 전문인 형사사건에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혹시 성공보수 약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성공보수 약정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이게 내가 이길지 질지 모르잖아요. 내가 유무죄가 될지 모르고 내가 고소한 사건이 유무죄가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착수금은 1,000만 원 해놓고 이 착수금은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먼저 줘야 되는 금액이에요. 그 금액을 주기 전까지는 변호사는 사건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줬는데 사건이 잘 돼가지고 이겼어. 이기니까 변호사가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어. 아주 기본적으로 2,000만 원 더 달라 그래. 물론 아무런 근거 없이 달라고 하지 않겠죠.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자, 착수금은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저한테 2,000만 원이라는 인센티브를 걸겠습니다. 왜? 성공하면 2,000만 원이니까 저는 2,000만 원을 더 받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듣는 사람 의뢰인 입장에서는 신뢰가 갈 수도 있어요. 왜? 경제적 유인이거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공보수 약정은 많이들 하죠. 많이들 하고 이게 아마 뭐 여러 가지 그 뭘까요 그거 여러분들 그런 거죠. 운동선수들도 뭐 야구 선수들이 무슨 뭐 타율을 몇 달성하고 뭐 한국 시리즈 진출하고 하면은 뭐 몇십억 더 주나 뭐 이런 것처럼 성공보수 약정이 있어요. 있는데 형사에서는 그게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착수금 그리고 2,000만 원 성공보수 약정해서 일단 1,000만 원 드리고 사건 진행돼서 내가 이겼어. 이겨가지고 잘 끝났는데 변호사가 2,000만 원 달라고 했을 때 안 줘도 됩니다. 이게 왜냐면요. 옛날에는 이게 그 성공보수 약정이 이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도 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변호사가 나쁜 마음 먹으면은 일단은 착수금을 좀 높게 불러요. 높게 부르고 성공보수 약정을 좀 낮게. 예를 들어서 1,500은 계약 착수금 그리고 1,500은 성공보수 약정인데 애초부터 나는 3,000만 원 벌 생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 어쨌든 뭐 대충 해도 뭐 변명할 수 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건이 패소로 끝났는데요. 패소 끝났으니까 제가 성공보수 약정 안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착수금 이미 주셨는데 이건 반환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변호사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하는 동력도 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나 그럼 나 1,500만 벌 테니까 이런 종류의 계약들만 여러 개 체결해서 건수만 늘리면은 오히려 내가 시간 대비 효율이 훨씬 더 뛰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정말 덤핑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착수금 뭐 1,000만 원인데 성공보수용 뭐 500 이런 경우만은 진짜 덤핑할 만하죠. 저도 만약 이런 기회를 제공받으면 저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무효예요. 무효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돼서 무효라는 거예요. 내용을 볼게요. 그동안 대법원은 성공보수 약정의 원칙적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해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점 방금 말씀드린 마찬가지예요. 그 덤핑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당사자 사이에 당연히 지급돼야 될 선생의 보수까지도 성공보수상 약정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봅니다. 이게 만약에 의뢰인이 갑이고 변호사가 을이 되면은 야, 너 계약금 100만 원 해. 그리고 성공보수, 그 착수금 100만 원 하고 성공보수 1000만 원에서 우린 1000만 원짜리 계약하는 거야. 라고 이제 변호사를 쪼개대는 것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급한 사람들은 그런 계약도 체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의뢰인은 마음 편하지. 왜냐면은 내가 패소해도 100만 원밖에 날리는 거 아니지만 내가 승소해서 뭐 1000만 원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중에서 1000만 원 추가로 변호사한테 주면 되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나의 그 사건의 성공에 대한 그 리스크를 사건 당사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변호사한테 리스크를 전가하는 뭐 그런 경우로도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였어. 결론은 뭐냐면은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아, 이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로서 유발돼 하여튼 무효다 무효고 이거 상후 그러니까 이 판결이 언제 났냐면 이제 벌써 15년 7월 23일 났는데 향후 성공보수 약정 체결되면은 이거 민법상 무효고 이렇게 무효인 성공보수 약정에 의해서 자 이거 사건 승소했으니 2천만 원 더 주세요 해서 2천만 원 만약에 이미 지급을 했으면은 그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무효인 계약에 의해서 넘어간 돈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변호사가 요구를 해도 자 이거 빨리 주세요 성공했지 않습니까 우리 계약서 썼지 않습니까 해도 뭐 계약서 쓴 건 계약서고 지금 성공무수에 대한 계약의 내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로서 위배되어 무효이기 때문에 제가 안 줘도 됩니다 라고 버팅겨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이거 영업비밀인데 조금 말씀드리면은 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경찰 수사 단계까지는 뭐 300,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뭐 200, 그 다음에 사건이 기소가 돼서 법원 단계 갔을 때는 추가 500 해서 이제 스펙트럼 상으로 총 100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무사 약정이 아니죠. 그러면은 경찰이 뭐 경찰이든 법원이든 그 검찰이든 내가 이제 피의자라면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고 범죄 의심을 받는 경우라면은 이거 내가 어떻게 보면은 검찰에서 이게 기소 안 되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은 성공무사 약정이 되겠지만은 이게 단계별로 해서 경찰 사건에서 뭐 300이고 경찰 사건 검찰 단계에서 200이니까 이게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거든. 변호사 입장에서도 경찰 단계에서만 끝나면은 내 시간을 많이 안 쓰게 되는 거니까 사면만 받아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검찰 단계에서 뭐 보안수사 내려오고 재수사 이뤄가지고 검찰 직접 보안수사하게 된다면은 추가로 200만 원 더 받아서 시간을 더 써야 되는 거고 이렇게 사건이 법원으로 갔을 때는 그 법원 단계에서는 내가 또 잘 추가적으로 재판도 나가고 출정도 해야 되니까 돈이 더 필요한 거니까 단계별로 놔두고 법원 단계도 1심, 2심, 3심까지 나눠가지고 이렇게 돈을 체결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우리가 그 징계 사유에서 봤던 것들이 이게 단계별로 하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일단은 내가 돈을 가장 많이 받는 단계가 끝나면은 남을 나쁘게 먹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 다음 단계 돈 별로 안 되는데 다음 단계는 대충 하지 뭐 어차피 1차적인 결론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사건 자체를 진행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기본이 안 돼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나누는데 변호사도 사람이다 보니 참 저도 그래요. 이 사람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변호사를 잘 만나는 것도 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변호사를 선임을 할때 검색도 좋고 만약 검색을 할 거면 진짜 빡시게 검색하셔야 돼가지고 그 너무 광고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광고 내용을 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아까 우리가 임대차 분쟁이죠. 이게 딱 포스팅 보면은 각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가끔 보면은 그래서 이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아까 테일한 제가 여기 뭐 모르는 곳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뭐 조금 여러 가지 뭐 방법도 본인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직접 변호사님이 실제 상담 사진을 올려가면서 이렇게 내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뭐 전자적인 상담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런 정도 규모가 되면은 조금 일반적인 개인 변호사는 비쌀 수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가 다고 보여져요, 저도. 그런데 이런 변호사 업계의 카카오톡에 비견될 만한 큰 혁명을 일으킨 것이 바로 로톡. 로톡, 이거 지난번에 우리 형량 서비스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조금 별로라고 말씀드렸는데, 로톡 자체가 별로라는 게 아니라 형량 서비스 자체를 돈 주고 쓸 필요 없다는 차원이었으니까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에서 이렇게 지금 상담이 보통 우리가 법무법인 차려가서 유료 상담 받으면 비싸거든요. 30분에 뭐 12만 원씩 받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범죄 유형을 나눠가지고 형사 같은 경우 범죄 유형 나누고 민사 같은 경우도 아까 보면은 뭐 가압류 가처분, 이혼 이렇게 나눠가지고
변호사님들이 뭐 후기도 달리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 물론 뭐 변호사 나오는데 한번 이번 클릭해보 관련 분야 후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 호텔을 이용할 때도 뭐 호텔 그 검색 사이트에서 후기 보고 가는 것처럼 또 평점도 있으니까 15분 정도 사면 2만 30분 사면 10만 원이니까 이런 분들한테 상담을 받을 때 이런 분들의 소속이 어디고 일단 자기 얼굴 걸고 하니까 대충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나쁘게 레퍼런스가 올라오는 순간 이제 본인들 영업의 시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분들 여기까지 로톡에 등록을 해가지고 본인들 레퍼런스를 관리하는 분이라면은 뭐 그렇게 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분들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떤 분야에서 좀 소송대를 채권 추진하려고 해시태그로 적어놨죠. 본인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지도 다 기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이제 내가 이제 임차권 느낌으로 이거 있죠. 강제집행 여기서 분쟁이 발생했으면은 이거를 그냥 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치면은 관련 변호사님이 다 나온다는 거죠. 이런 분들 중에서 누가 제일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면은 그러니까 플랫폼이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정보가 더 오픈돼 있다는 거고 이제 한눈에 비교 분석할 수 있으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좋은 건 맞죠.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수수료 뜯기는 것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로톡을 잘만 활용하고 여기에 공을 들여서 모객을 하고 그렇게 오신 분들한테 좋은 후기를 남길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고 하면은 변호사 입장에서 이런 플랫폼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뭐 플랫폼을 판단할 거 아닐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법률 분쟁이 휘말렸을 때 먼저 나 변호사부터 쓰고 봐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첫 번째 이 법도깨비의 생활법 영상을 보시면서 그냥 법도깨비 영상으로 커버 가능한 부분이면 변호사 안 쓰는 거고 커버 불가능한 부분이면 변호사 쓰는데 쓸 때 정말 조심해서 잘 하셔야 된다. 진짜 성실의무 위반한 사람도 걸리면은 소송 취하돼 버려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돈만 달리고 끝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변호사한테 소송을 걸어가지고 내가 이 소송 승소했으면 얻을 수 있는 금액까지 받아낼 여지는 있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막 법원 안 나오고 이런 분들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가 좀 보기 어렵죠. 다 파산해가지고 책임재산도 없고 손해배상도 실제로 집행도 어려운 그런 분들 많아요. 제 주변에 변호사들 파산한 사람 많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삶이 저는 참고로 로톡을 쓰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은 저는 대학 품에서 나와가지고 저는 좀 전문적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형사에서 좀 그러니까 나름 좀 규모가 있는 사건들을 해서 조금 더 한 큐에 비싼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러긴 한데 어쨌든 뭐 저도 나중에 이런 사건들을 개인적인 상업법 사건들을 더 수임한다고 했을 때는 로톡들을 뭐 써서 정말 열심히 성실함에 위반되는 일이 전혀 없게끔 광고를 하고자 하고 저도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간택을 받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궁금한 주제 남겨주시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같이 고민해보시죠.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